안녕하세요. 윤희숙TV 윤희숙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에서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등불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회적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공감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를 해결할 때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가슴에 갖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항에서 이 젊은 근로자가 굉장히 처참한 그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2명 반, 2.5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사실 말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도 시작할 때 이 산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서 법만 만들었지, 법을 만들어진 이후에도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수소문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꼽히는 서울과기대의 정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그냥 핵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OECD에서 지금 4등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접하면서 도대체 왜 안 나아지나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산재 예방에 여러 가지 이제 취약한 산재 예방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고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평택항 이선호군 사고의 경우에도 김용균 군 사고가 2018년도 12월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고였는데 그거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란한 빈수레처럼 마담법석은 떨었지만 실제로 그게 법제에 제대로 반영도 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방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웠어야 하는데 우리가 못 배운 게 간단하게 뭔가요? 그때도 원하청과의 관계에서 단지 위험의 외주화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만 급급했지 실제로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원청한테는 원청의 위상에만 걸맞는 실효성 있는 어떤 법 규제를 제정을 했어야 하고 또 그런 공백이 혹시 없는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걸 메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메우기는커녕 오히려 큰 공백을 만들어 놓고 아무튼 외향적으로만 떠들썩하게 도급의 이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했지 실제로는 뒷걸음질 친 역주행한 그런 주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는 잘 몰라서 원청이 규제를 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속출하고 있는 지금 이번에 평택항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만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사망 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게 사실 공약 사항이고 최근에 지난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굉장히 죽는 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산업재해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저는 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준법 의지를 전제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역으로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법은 좋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두 가지 기준에 저는 딱 들어맞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준법 의지가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가 없는 규정들이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법의 준수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업자들이 관련자들이 잘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간단한 뭐 예 같은 거 있을까요? 이번에 한번 평택항 사고를 예로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가운데점, 운영 가운데점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택항 사고 경우에 보면은 의무 주체가 복수로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항만공사, 그다음에 또 컨테이너 터미널 소유주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류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창고를 수리하는 또 보관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그 경우에 누가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자인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 누가 이 예방 조치를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자체가 누구도 알기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도 의무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을 대충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그죠? 아주 그 안전보건이라든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졸속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이게 법사위를 통과할 때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사장님이라고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 사장님도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정해주지 않으면 사전에 이 예방 노력을 누가 기울일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아니,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이 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건데 징역을 아예 최소 징역을 지금 박아놨잖아요.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렇죠. 법이죠. 완전히 뭐 최소 어느 정도의 징역을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준이 낮았나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전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것만으로 비교하더라도 신체형, 자유여행 경우는 그렇죠. 가장 높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상태였고요. 벌금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높은 나라도 있지만은 대체로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가 하도 많이 나고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처벌이라도 더 높여서 이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공감에 기반한 대처인데 처벌을 높이면 재해가 줄어드는 건 맞나요? 어떠세요? 처벌 수준이 높은 나라가 재해 발생률이 낮아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런 상관관계는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처벌 수준으로만 보면은 어떤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지 아랍권 국가가 굉장히 처벌 수준이 높은데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이미 재방 선진국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선진국 중에서는요? 선진국 중에서 독일이라든가 일본은 저희보다 처벌 수준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법으로 비교하더라도 훨씬 낮습니다. 근데 잘하는 나라.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잘하는 나라인데 처벌은 굉장히 낮다. 저희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하고만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처벌 수준과 안전보건 수준은 결코 비례하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안타까우니까 처벌이라도 해서 사업주들한테 뭔가 예방을 노력을 하라고 하지만 처벌 많이 했다고 예방 노력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네요. 근데 저희 이제 형법학계에서는 이 엄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이라는 것이 오히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려버리고 그러면 숨기는 그런 꼼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벌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민심, 소박한 민심을 뒷받침하는 그런 생색도 낼 수 있고 또 들끓는 여론을 쉽게 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어떻게 보면 별다른 비용 안 들이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 안 들이고도 단기간에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과 우리 행정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개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아까 말씀 김윤준 사고에서 사고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그게 법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벌주의 국가는 되게 권위주의 국가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지 소위 말해서 아까도 제가 프란츠 폰 리스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형법학자가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다라는 말에서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어떤 기준
그다음에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정책,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엄벌주의를 비판할 때 엄벌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를 비판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은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벌을 함으로써 당장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사실 엄벌주의라는 그 입법 뒤에 숨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 개선에 게을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뭔가 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는 알리바이로 이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 위험의 외주화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이 도급 관련 이 구조 속에서 원청의 그 책임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용균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평가가 갈려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어떠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되고 충분한 조사 분석도 없다 보니까 좀 조잡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재예방 효과가 없다고 지금 네, 평가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거예요? 작년에 김용균법이 시행됐는데 작년에 27명이나 사망자가 늘었고 또 올해도 1, 4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30명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법에 보면은 이 법을 규제를 원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또 오히려 규제에 공백이 생긴 규제를 후퇴시킨 그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네. 예외 같은 걸.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사가 유지보수 공사거든요. 아, 네. 네, 김용균 씨 사고의 경우에도 유지보수 공사에 일종했는데 네, 네, 네. 그 규제가 멀쩡한 규제가 예, 예. 이번에 김용균법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규제가. 아, 그러니까 법을 공백이 대충 생긴 만드느라고? 예, 그러니까 그걸 어처구니 없는 네,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를 네. 한 거죠. 네, 네. 네.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법을 대충 만드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픈데, 이거 약간 얘기가 이제 이 재해 조사와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산재 발생률 자체는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의 그룹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사고가 많이 나면 그중에 일정 비율이 사망사고다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망사고만 많고 사고는 적은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의 대부분이 지금 은폐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은폐가 되면 예방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죠? 근데 왜 이러는 건가? 이렇게 은폐를 자꾸 시키고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서 예방도 할 수 없는 이 구조가 왜 그런 건가요? 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원인 조사가 굉장히 재해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재해 사례는 최강의 교육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용균 씨 사고라든지 이번엔 이선호 군 사고에서도 이것을 재해 발생 원인을 제대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재해를 그 전제는 재해를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재해를 그렇죠. 숨기는 게 아니라 재해를 찾아내서 그것을 이 수면 위로 올려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전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재해가 숨겨져 버리면 바로 그 재해로부터 배우지를 못합니다. 재해로부터 학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해를 학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재해가 발생해서 이제 정부에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감독으로 또는 제재로 연결을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인지산정상 숨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경미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더라도 그것을 감독이라든지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서 보고를 받지만 그것을 제재하거나 어떤 감독하는데 활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보고를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것을 메시지를 분명히 정부 측에서 기업 측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재 사고들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방을 중시하고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그널을 기업들한테 계속 줘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걸 내가 재해를 보고하면 감독 여러 가지 또 제재로 이어지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해서 다 숨겨. 이왕이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숨기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좀 네.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충 뭐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왜 이렇게 낮은 수준입니까? 은폐도 하고 사망사고 이렇게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방치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뭐 기업들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뭐 기업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인프라적인 측면,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법제가 현실성 없는 내용들이 규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효성 없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재예방 인력들의 전문성이 우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도 낮습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안전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규제기관의 안전문화부터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뭐 자의적 법 집행이라든지 또는 법 적발하는 거에 위주로 행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현실성 없는 법정책을 피게 되면은 기업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에 대한 투자도 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법제나 이런 것들 해서 어떤 인식에 기반이 되는 전반적인 규범도 아직 우리가 좀 후진적이고 전반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제대로 지키려면 뭔가 이게 법이 좀 현실적 준법 의지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아무리 벌칙을 올린다 한들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운수소관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렇게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런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젊은 목숨이 막 사라져가는 걸 보면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세요. 분노하시고 시민단체들이 막 떠들고 국회 가서 법 만들려고 그러고 진짜 뚝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적인 그 근본적인 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사실 국회에서 1년이 있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국민들께서 좀 그 인식을 가지고 감시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제 법 규범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까 김용균법도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그 전의 점수를 한 70점 정도, 규범력 70점 정도 줬다고 하면 지금은 30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법에 대한 규범력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처벌을 한들 이게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진정성이 저는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의도는 좋은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들 많이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벌에만 너무 경도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건 방치하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 퍼포먼스를 치우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입법이나 정책에 임하도록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해주셔야 이게 정말 졸속 입법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또 먹튀 행정, 그러니까 자기 있을 때에 뭔가 좀 반짝반짝하는 미봉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 보고하고 자기는 승진하고 떠나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그런 생각들이 또 이런 졸속 입법을 좀 가속화시키는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한 번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생각난 게 작년 말 올해 초에 이 법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시킬 때 그 국회의원분들이 철야 농성 계속하고 단식 농성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앞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정말 잘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100분 공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감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이거를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께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지 예. 아 이게 마음으로 공감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그 뭔가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예.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예. 우리 마무리로 우리 국민 예. 여러분께 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또는 예. 또 우리 이거 어떻게 가야 된다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법을 바라보실 때 단지 어떤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특히 강한 처벌의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조사 분석을 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법을 좀 바라보 주셔야 이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이 단지 국민들을 눈속이만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을 만드는 것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역시 깨어있는 국민들이 또 이런 좋은 법,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데, 즉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정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김용균 씨라든가 이선호 씨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고 그거에서 최대한 배워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정말 그 공감이 가고 정말 오늘 많이 배웠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김용균 씨나 이선호 씨처럼 이런 젊은 목숨들이 쓰러져 갔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최대한 우리가 배워서 그런 젊은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좀 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때그때 들끓는 여론에 반응해서 대충대충 법을 만들어서 지금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정말 반성이 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정말 철저한 조사 분석을 했는지를 가지고 법을 평가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잘 새기고 이 사건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정치권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